불 나온 거 아니야? 야, 우리 소원 빕시다. 자, 소원 빌고 나서 소원이 뭔가 말해줘야 돼. 우리 왜 세 개나 하지? 소원을 빌자. 삼조 다 같이 건강하시고 이때 기억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주전이 아니, 너도 더 할 빌어야지. 난 빌었어. 말씀하셔야죠. 올리고 나서 해야지. 항상 너무 뜨거워요. 좋은 일만 있고요. 늘 행복하고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또 다시 만나요. 정말? 네, 건강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적당하시고. 네, 빨리 오래 와야 돼, 이제. 다 타면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남수 시험 안 보잖아. 지금 편집됐다. 기대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잘 다녀오시고요. 아, 부러워 죽겠어요. 내년에 같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윤솔민도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봐. 하고 싶은 말 없어? 빨리 다녀와요. 왜 빨리 다녀와? 빠이빠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뭐가 있지? 진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힘들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프지 말고들 오시고요. 잘 갔다 오시고. 같이 못 가서 아쉬워요. 그리고 정말 10번째 어느새 10년이라니 처음 시작할 때 꼭 딱 10년을 하겠다 그랬는데 벌써 10년 됐네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신 것 같아. 10기 화이팅. 10기 화이팅이에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저는 정상우, 이선영, 주니어, 정지훈이에요. 기래. 잘 다녀오세요. 10주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같이 못 가서 많이 서운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진료단 집행부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고요. 평화를 심는 베트남 진료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여기 이제 경험자도 많으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아까 우리 총무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 인솔에 좀 잘 따라주시고 아까도 그냥 있는 건데 한 5번 연속 가는데도 항상 갈 때마다 나름의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처음 가시는 분은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같이 좀 서로 격려하고 가족들이면서 무사히 다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솔하게 된 사조 조장 이진용입니다. 간단하게 내일 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일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가 약간 좀 변경이 있는데 6시까지 기상을 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시간은 6시예요. 자, 우리나라랑 시차가 2시간 차이 나니까 2시간은 갖다 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8시에 기상을 하시고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저렇게까지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런 걸 되게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는구나.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새삼 느끼는 것도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 보면 좀 국회의사당에 폭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그런 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솔직히 막 무섭기도 하고. 다 쓰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또 나와 있죠. 베트남 군사 역사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이 세워지는 연도가 1956년도. 지금 전쟁을 기억을 하시는데 북부의 전쟁은 달랐죠. 북부에는 미군도 들어오지 않았고 한국군도 없었고 이 북부에는 미군의 공군 폭격에 맞서서만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치민시 전쟁 박물관에서 생각했던 그런 전쟁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왜 그랬냐면 항일전쟁, 미국과의 전쟁이었거든요. 프랑스하고 이 프랑스 분들의 대항하려는 그런 시, 이런 것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옛날에 프랑스 총독부의 관저였어요. 그래서 이 관저를 하노이 시민들이 몰려가서 그 관저에 항의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동자, 농민, 군사 정부를 수호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노동자, 농민, 군대를 조직하자. 이것이 1930년에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하면서 혁명의 길에 호치민이 정치적, 네 가지 중대한 정치적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 유격대의 모습이고요. 또 이 육익 하면 유격대거든요. 여기는 이제 바터 지방의 유격대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 유격대가 들고 있는 이 깃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희신 이러면 희생이거든요. 비도국 이러면 조국을 위한 희생. 이런 깃발을 여기가 바딩 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치민 영묘 앞으로 광장이 크게 있었죠. 여기가 그 바딩 광장이고 이 장면은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이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호치민의 모습은 그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호치민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수 있는 하루에 그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죽밖에는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건강이. 근데 중순 정도가 되니까
호찌민이 계속 토하면서도 이제 죽을 이렇게 떠먹으면은 한 숟갈 더 달라고. 아마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호찌민은 자신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날을 기필코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순이 되면서부터는 먹으면 입에 들어가면 토하지만 계속 한 스푼만 더 달라, 한 스푼만 더 달라 하면서 곡기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그 고인작 장군이 이제 자신이 쓴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호찌민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이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겠지만 호찌민의 마지막 소원, 제가 아까 차량에서 설명을 했던 건 사이공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는 것, 남부에, 베트남 남부에 가보는 것이었고, 사실 8월 정도 됐을 때는 호찌민의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이제 이미 그 소원은 물 건너간 소원이죠. 도저히 남부에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호찌민이 또다시 마지막 소원, 미군이 모두 10만 회 이상의 소탕 작전을 벌였대요.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모두 17만 명 정도의 17만 명이 사망을 하네요.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불구가 되거나,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받아서 불구가 된 사람이 약 8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눈을 빼거나 아니면 상체로 이렇게 파묻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약 50만 명이네요. 그리고 여성들의 군대가 만들어져요. 이 여성들의 군대는 단순히 뭐 보병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송부대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포병, 이런 땅굴이 그시부터 호찌민까지 장장 250km가 이어지는 땅굴이에요. 이 땅굴이 3층짜리 땅굴이, 이 250km 장장 길이가 250km 이상이 되는 이 땅굴을 베트남 사람들 딱 2개만 갖고 팠어요. 한 손에 호미하고 한 손에 그 흙을 퍼서 나를 바구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흙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미로 이 땅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이 땅굴은 사실상 공격용이거나 대통령이 숨는 은신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뉴멕시코주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한 개 주 정도의 그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동안 그러니까 퍼부은 폭탄량이 65년부터 73년까지예요. 이 폭탄량이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이 사용했던 폭탄량에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사용했던 폭탄량 더하기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했던 폭탄량을 더한 액수에다 곱하기 1을 해야지만 베트남에서 사용한 미군이 사용한 폭탄량.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땅굴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폭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주목적이었어요. 왜 이 장면이 유명해졌냐면, 베트남의 오행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딱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락화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중학생, 초등학생도 있는 것 같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 이런 학생들이 고린비행 정권과 미국에 대항해서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싸우고 이러는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었는데 오늘 봤을 때 조금 다른 점은 아무래도 좀 호치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핏 들으니까 75년, 73년도쯤에 전쟁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과연 베트남 사람들의 현재는 어떤가, 전쟁에 뭐 상처를 얼마나 안고 있는지, 아니면은 밖에 같은 데 돌아다니는 데 보면은 많이 현대화 됐으니까 현대 베트남 사람들은 또 어떤가, 전쟁 박물관을 보면서 그런 게 보여요. 계속 적군의 거점에 가까이에 접근합니다. 3월 29일 밤 우리 전차 보병은 적군의 중심지에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거라서 간단한 인사말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바위 선생님께 조금 간단한 인사말 하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ính chào các bạn. 안녕하세요, 여러분.
Tôi rất là hân hạnh được tham dự cái cuộc gặp gỡ hôm nay với những bác sĩ và những trí thức trẻ Hàn Quốc.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한국의 그 젊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작가인 동시에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군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전쟁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었던 우리 베트남의 동포들, 인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Tôi thì cũng tham chiến khá lâu trong cuộc chiến tranh Việt Nam, nhưng mà tôi cũng biết là các bạn cũng rất am hiểu.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에 비해서 한국을 막상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참 평화롭고 그리고 아주 순박하고 또 순하고 착하고 특히 농촌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국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접할 때면 정말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상을 깊게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제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국 사람들이 왜 베트남에 와서 그토록 이렇게 잔혹한 이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 이제 서로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과 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 행위라든지 잔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한국분들이 그 양민들과의 관계에서 민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잔혹한 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런 의문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좀 알려서 민족 해방 투쟁 중에 불길이 막 쏟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베트남이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결코 이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20세기의 우리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폭력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무장을 해서라도 어쨌든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베트남 사람에게는 거의 절대 당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20세기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 한국의 통일은 베트남의 통일 방식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독일의 통일 방식을 따르겠느냐 이런 얘기가 저희들 이렇게 작가들의 대담이나 만남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트남의 경우는 21세기에는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20세기의 우리에게는 우리의 통일 방식이 단위로 다가왔던 거죠. 제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가 23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을 그토록 오래 했다가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이제 겨우 23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40에 접어들 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역시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23살에 나는 사이공에서 큰 영광의 승리를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대승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조차 그 전승의 기쁨에 취하고 들뜨고 이랬어요. 저라고 달리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달리 그 전쟁을 봤던 게 아니라 23살의 나이에는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베트남의 전승의 기쁨에 취하고 들뜨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은 늘 비극을 담고 있거든요. 20년이 지나서 40이 되니까 이제 내가 치렀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23살의 그 전승의 날에는 내가 전승의 기쁨에 취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전쟁의 비극, 전쟁의 진정한 면들 그리고 전쟁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나는 전쟁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난 전쟁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스스로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이 인류에게 있어서 그토록 차복한 것이고,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이 전쟁을 버리지 못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도. 그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자신의 전쟁에 대한 변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뭐 성전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전쟁에는 자신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변명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전쟁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잔혹한 이런 상처들을 남기게 되는 게, 한 인간을 부숴버리는 게 전쟁인데요. 전쟁이 남긴 어떤 상처들, 예를 들면 육신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 개인의 이런 영혼을 박살내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특히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영혼에 받은 그 상처는 그 누구도 지우거나 아니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흐려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믿을 수 없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작가도 전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의사도 전쟁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 민족은 아주 평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운 그런 민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잔악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민감한 만큼.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손평현 선생님의 그 대답이 참 고맙고 아주 저에게 좋은 대답이 마지막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하고 다른 한 세대 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그런 참전 군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 베트남 인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이 늘 전쟁과 같은 충돌보다 위에 있고 위에 하는 것이고, 사랑이 늘 증오보다 이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항상 가장 상위의 개념인 사랑과 평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표상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건승하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받으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잠깐만 그 공지. 네, 알겠습니다. 자, 보자. 우리 교수님이 잘 안 주셨다. 책을 읽으면서도 내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 번씩 멍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오닌 작가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 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적인 가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베트남의 문학이 혁명의 도구로 많이 그동안 이용을 했다면 바오닌 선생님의 작품을 전쟁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말 문학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작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가장 생각나는 작가님의 말씀 중에 생각나는 부분은 항상 사랑은 중호 2에 있다 이 말씀이 내내 그 가슴 속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라는 그런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그런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늘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많은 관심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나가야 그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오늘 작가님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져주세요. 사실은 전쟁의 슬픔이라는 책을 쓴 바오닌 작가에 대해서 베트남에 와가지고 알게 됐고 책에 대해서는 읽지도 못해서 많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가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쉬움이 많은 순간이었고요. 다만 그 작가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전쟁에 대한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좀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어떤 전쟁을 통한 상처나 슬픔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있나요? 저는 그 작가의 말 중에 가장 그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과 다르지 않은 평범하니까 더욱 사랑스럽다는 말이 다가왔거든요. 내세우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 민족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경험하지 않은 저로서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작가분 말씀 속에서 그 논리가 아닌 가슴으로 좀 느껴지는 다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노이에서 짧았던 시간인데 여러 개 호치민 주석궁이라든지 전쟁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본격적으로 진료를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참 이제 긴장도 되고 더 느려졌던 마음 자세를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다시 갖출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무사히 하노이 도착해가지고 좋은 치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료단 그 하루 전날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료단 했었는데 도시가 바뀌고 하니까 느낌도 다르고 또 이렇게 하노이와 호치민 도시 자체의 느낌도 많이 다르고 또 마음도 많이 설레고 이렇게 해요. 지금 또 이제 우리 이제 진료할 곳으로 가가지고 또 진료를 할 그 마을도 그 위치도 다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10년 진료 나눔들도 많이 고생이 많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 일정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너무 많이 되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Thái Lan bác rất là xong rồi lúc đó xong rồi là dân động. 그지? 35인승을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걸로? 가서 어느 정도 세팅은 좀 해놨는데 좀 오후 진료부터 하시기에 좀 약간 좀 부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는 되실 것 같진 않으니까요. 가셔서 오후 진료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오전에 이제 참배하는 곳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어제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러셨을 텐데 좀 쉬셨다가 참배하고 오후부터 좀 열심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쓰고 성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5개 성들 중에 그 요 따이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이한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거고 대한의 제사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학살이 일어났었던 곳에서 그 학살이 있었던 날, 그 날을 한국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는 그 학살이 일어났었던 때가 10월 3일인데, 실은 그 학살 자체가 10월 2일 날 저녁부터 10월 3일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2일 날 저녁부터 폭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0월 3일 날 아침에 사람들이 이 근방에 그 기름을 붓고,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막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막인가 동시에도 또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다 불사르고 이 마을 자체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이곳에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한 74명에서 75명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학살을 시키고 총으로 그냥 일단 다 학살을 시킨 그런, 보통 보면 그 이제 그 위령비의 이름들이 보통 위령비, 그 다음에 뭐 제약비, 어떤 곳은 증오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비아증 또이악, 이게 제약이라는 뜻이에요. 제약 증거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6시에, 그러니까 저기 10월 3일 6시라고 되어 있는 건지, 그 저녁부터 해서 그게 사건 자체가 마무리된, 학살이 마무리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높이 있는데 남치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조선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옆에 그 따이사이코와 내꽉미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 제국의 괴뢰군인 남조선 군대에 의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군대에 의해서 다 모이고 이렇게 학살을 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고, 그 사람들이 74명이, 우리의 동포 74명이 여기서 죽었다. 근데 한 명씩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러 명이. 예, 여러. giữ lại lá đâm cái đó cho áo nha, đi ngồi đâm người ta. Tóc ở đây hay dưới vậy? Tóc ở đây chứ. Bỏ nón cho em. 갑시다. 거기 나오세요.
그거 지금 부산대 대학원 이제 수업하고 계십니다. 아직 본까지 근데 나가는 때 1979년도에 베트남 작가 동명상과 최고 문인상을 수상했는데 그 베트남 작가 동명상과 문인상은 최고의 베트남 문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두 번 타신 분은 최초라고 하십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장 진정한 그런 인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베트남과 그리고 꽝하이성, 빈민성을 거쳐서 이곳 꽝남성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맑은 영혼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베푸는 그 따뜻한 손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이 자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Nhân đây tôi cũng xin gửi lời cảm ơn đến anh Châu Sinh là người thay mặt cho tỉnh Quảng Nam. 우리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특히 굉장히 많은 학살을 이 땅에서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이 그 베트남 중부 지방이었는데 저희 꽝하이성뿐만 아니라 꽝남성 그리고 빈딘성, 푸엔성, 카노아성 이런 이제 베트남의 중부 지역에서 아주 끔찍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그런 학살들을 자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의 세대에 대한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단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학살을 저질렀던 그 세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트남을 찾는 것은 훨씬 더 고귀한 그런 사명감으로 이 베트남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살을 직접 저질렀던 선생님 질문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베트남 전쟁 이전에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전쟁을 직접 겪었던 세대는 아니지만 선생님의 다음 세대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여전히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뭐 이런 유지의 질문 주셨습니다. Loại mới hết chiến tranh cũng có thể là có lẽ đến nhưng mà chắc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일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교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 민족과 종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우리 주변에는 늘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은 세계 도처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전쟁의 요인들과 함께 전쟁의 위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막 전쟁을 끝냈던 우리 베트남도 여전히 전쟁의 위기 속에 살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베트남에도 또다시 전쟁의 어떤 맹아들, 새싹들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아주 큰 대국이 존재하는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함께 전쟁의 위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께서 전쟁을 좋아하시고 지어주는 위치에 계셨고, 만약에 미국한테 항복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남쪽 그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통일을 해서 불평등한 세상에서 사는 상황이라, 그 다음에 현재 쟁취한 상황, 독립을 쟁취하고 그렇게 한 상황이라, 시인께서 만약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Nếu mà tôi trả lời thì nó lại không hẳn với được vị trí của tôi chưa bao giờ nghĩ mình là cái người hoạch định chính sách, là người đứng đầu một cái nhà nước để mà có thể làm nó. Nhưng nếu chẳng hạn như tôi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쟁은 베트남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국이 베트남을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이었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 서였더라도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전쟁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더더군다나 그 전쟁에 따른 희생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사람의 피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트남과 미국의 그 힘의 관계가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고, 미국은 너무너무 강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적성, 베트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 그리고 그 견디는 힘, 이것을 나는 베트남 민족의 우월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때문에 평화의 시기를 사는 오늘의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이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너무 너무 강해서 아직 베트남이 이렇게 진정한 민주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아직 평화 속에서는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 베트남 인민들이 너무 잘 견디고 너무 많이 인내를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또 평화의 시기에는 우리 베트남 사람들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ái điều khiến tôi ngưỡng mộ Bác Hồ là cho đó. Nếu bác chỉ nói là không có gì quý hơn độc lập thì điều đó đơn giản quá, nhưng không có gì quý hơn độc lập tự do thì đó là một vấn đề khác rồi.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높으셔서. 호치민이 남겨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말이 있는데요. 호치민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과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호치민이 독립 바로 뒤에 바로 자유를 붙였다는 거예요.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베트남 조국에 가지는 그런 갈망이었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베트남 사람 개개인 모두가 가지던 그런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단순히 그 조국이 원하는 이 민족만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 인간들 개개인 모두의 자유까지 갈망을 했던 거죠. 만약에 독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유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호치민이 가졌던 그 진정한 영혼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전히 그 호치민을 흠모하고
người dân tộc Việt Nam cũng đã trả giá cho cuộc chiến tranh này rất là nhiều. Thì con có nhớ đến một cái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문의 요지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바오닌 선생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 바오닌의 선생이 쓰신 그 전쟁의 소설의 결말을 보면 사실은 이제 미국은 침략자였고 그래서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전쟁은 베트남이 선의 편에 서서 그 악을 물리치는 마치 이제 그런 전쟁이라고 시내는 계속 이제 알고 있었고 생각해 왔는데 그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의 결말을 보면 마치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은 마치 결론이 결국은 악이 선을 이긴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이제 정확하게 그 바오닌의 그 문장이 생각이 나진 않지만 결국에는 바오닌의 전쟁의 소설은 결국은 악이 선을 이긴 게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 직접 전투를 하셨고 직접 싸우셨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그 희생과 죽음들을 목격하셨는데 혹시 선생님도 싸우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결국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다 하더라도 이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어갔는데 결국은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Chú có thể trả lời cháu thế này, chỉ có trong chuyện cổ tích thì cái thiện mới hoàn toàn chiến thắng được cái ác, và cũng chỉ có trong chuyện cổ tích. 판도 선생님이 신혜에게 짜오라고 하는 호칭을 쓰셨어요. 아가야, 얘야, 뭐 얘야 정도 될 텐데 얘야 선이 악을 이기는 일은 옛날 고전 속에나 있단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 옛날 고전 옛 이야기들을 보면 선이 악을 늘 이기고 양심이 늘 그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선하고 착한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은 고전 속에 나 있단다. 옛날 이야기 속에 나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전리, 이런 옛 이야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인민들의 정말 궁극적인 염원이고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이겼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혜가 그 바오닌의 그 전쟁의 수술의 결말의 그 뉘앙스에서 받은 충격도 어쩌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이 악을 이기는 일은 현실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고 그러니 얘야 바오닌의 그 소설의 결말 때문에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단다. 그런 일은 옛날 얘기 속에서는 있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렇단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이겼지만 누가 이기든 어느 편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인민은 늘 패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은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인민들의 이런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전 속에나 존재하는 그 인류의 마지막 염원, 우리가 이렇게 늘 악이 선을 이기는 이런 속에서도 여전히 고전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류가 아직도 마지막까지 가다울 이 염원에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게 베트남 통일을 이루었느냐라고 한다면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었죠. 지금부터 34년 전에 베트남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베트남은 그 통일을 통해서 민족 화합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직 아닙니다.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가혹한 것이어서 저는 이제 전쟁이 끝난 지 34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전쟁의
모든 휴전, 전쟁이 나온 모든 증오와 원한과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이 진정한 화합에 가다오려면 적어도 4-5세대는 더 지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기 정우신 선생님과 저처럼 직접 총력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개인과 개인 사이, 그 죽음과 죽음 사이 그것들이 낳았던 그 많은 증오와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베트남의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통해서 한국의 통일과 민족 화합에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셨는데 이것도 참 힘든 얘기예요. 어쨌든 베트남은 그 33년도에 phải dậy sớm. Thế thì là qua đây hôm nay chúng ta tạm gọi là tạm ngừng cái cuộc trao đổi ở đây rồi sẽ có dịp nào. 내일 아침이면 굉장히 일찍 또 긴 내일 행군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를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 잠시 이 토론을 끝내고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또 이제 베트남 찾아주실 때고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한은 우리가 또다시 만나서 이런 만남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친구로서 여러분들의 친구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베트남 인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한국 인민들을 위해서 이미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일 거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하면서 한국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사왔거든요. 대표님께서 선물을 증정한 집에 갈게요.